러시아한테 중동은 애증의 땅이죠. 가슴 아픈 땅이죠. 그 우크라이나에게 발목이 붙잡혀서 전폭적인 어떤 지원을 못 해준 상황에서 어느 비서방 국가에서 러시아를 믿고 따를 만한 어떤 형님으로 모시겠는가. 이기거나 아니면 이기는 거에 가깝게 전쟁이 끝나도 주판 하나를 튕겨보면 플러스 마이너스 거의 제로에 가깝게 되지 않을까. 우크라이나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지금 남쪽에서 중동은 전통적으로 유럽이 관심사잖아요. 여기가 터지니까 유럽은 지금 굉장히 불안할 것 같아요. 뭐 지금 전 세계 지도자 중에서 그 웃음을 만면에 띄고 있는 사람은 네타냐후밖에 없지 않나. 예, 오늘 유한수 교수님 모셨습니다. 이제 그 슬라브 유럽 학회인가요? 예. 그 학회장은 그만두셨나요? 예, 지난해 12월 31일자로 그 학회장직에서 내려왔고요. 권좌에서 물러나면 이제 그 후폭풍, 숙청, 정치적 보복. 아유 뭐 예, 그 정치도 아니고 학회인데 그런 일은 없고요. 그냥 뭐 저로서는 홀가분한 일이고요. 지난 1년 동안에 다른 그 회원이라든지 임원진이 잘 도와주셔가지고 큰 허물 없이 이제 시간 많으시니까 자주 좀 나와주세요. 이제 또 저로서는 또 연구년 지나고 신학기 시작돼서 이제 강의도 해야 되고 이제 학생도 만나야 돼서. 자, 그 러시아와 이란은 예. 사실은 팔레비 왕정 79년 붕괴 이후에 예. 반미 연대의 한 축이었잖아요. 예. 러시아한테 중동은 참 애증의 땅이죠. 가슴 아픈 땅이죠. 그렇죠. 예. 내려와야 되는데 못 내려왔죠. 예. 뭐 사실 러시아 제국 때부터 따지자고 하면은 그 당시 이제 그 튀르크 제국이 있었고, 오스만 투르크. 예. 러시아 제국이 서쪽으로 진출하자니 그쪽에는 뭐 유럽, 유럽이 있어서 독일, 사실은 폴란드, 그 만만치 않은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그 힘에서 딸리니까 못 가고. 네. 이 동쪽으로 뻗어나가는 건 거기는 시베리아에 사실은 그 아주 그 문화라든지 개발 정도가 낮은 소수민족만 있었기 때문에 아무도 안 사는 쭉쭉쭉쭉 뻗어나갔는데 그래도 따뜻한 남쪽으로 가려면 튀르크 제국과 맞서야 되는데 튀르크 제국도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근대에 놓고 보자면 러시아 제국이 살짝 튀르크 제국보다 앞서긴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군사적으로 완전히 압도할 만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상당히 지지부진해서 카프카즈 정도를 차지하는데 그쳤죠. 크림반도도 오스만 투르크한테 뺏은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크림 타타르에게 이제 가져왔는데 거기 복속하는데 시간이 더 걸렸고 어쨌든 간에 요 중동 쪽까지 내려올 때는 튀르크 제국에 막혀서 못 내려왔었고 이제 그 러시아 혁명이 일어나서 소비에트 러시아 그리고 이 소련이 들어섰을 때 사실은 그 당시 뭐 용어로는 세계혁명이라고 하죠. 구체적으로는 독일혁명일 텐데 독일혁명이 1918년에 실패하고 계속 그 뒤로 독일 사회주의 세력, 공산주의 세력이 힘을 얻지 못하니까 이제 동쪽으로 그 시선을 돌려서 이른바 그 아시아에 있는 피식민지, 그러니까 식민지의 그 독립운동, 반제국주의 운동을 북돋는다고 해서 그쪽에 상당히 공을 들였습니다. 그랬는데 그 뭐랄까요. 그쪽에 또 이 이슬람 세력으로서는 그 공산주의 소련이 무신론 국가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맞지가 않았고요. 그래서 이제 갈등이 상당히 있었죠. 그래서 이제 중동 입장에서 보면은 영국이라든지 뭐 이런 그 유럽의 서방 제국주의 국가와 싸울 때는 소련이 제휴의 대상이 되기도 했지만 그러니까 문화라든지 종교면에서는 맞지 않았기 때문에 또 일정한 갈등 관계가 있었고 그래서 중동으로서는 소련이 상당히 그 애증의 관계, 그러니까 소련으로서도 중동이 애증의 관계였고 중동도 마찬가지였죠. 이란 팔레비 왕정 때 반미 반팔레비 이란 내 공산주의 세력도 일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미약하지만 있었고요. 사실은 제가 그 중동에 관해서는 아주 깊은 지식은 없는데 제가 알기로 그나마 이슬람권 중동 지역에서 이 공산주의 세력이라든지 공산주의와의 제휴 관계가 강했던 곳이 쿠르드족이었습니다. 아, 쿠르드족? 예, 쿠르드족 사이에서 마르크스주의가 상당히 강했고요. 했는데 이제 어쨌든 쿠르드족은 국가를 형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쿠르드족이 만약에 국가를 형성했으면은 그것이 그 소련이 중동에서 그 발판을 얻길 수 있는 발판이 됐을 텐데 그러지는 못했던 것이죠. 지금도 쿠르드 내 좌파 계열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뭐 이란만 국한에서 따지자 보자면 1941년에 나치 독일이 소비에트 연방을 공격하면서 이제 소련과 그 영국, 미국이 한 진영이 됐는데 그 당시에 그 이란이 유전지대고 그 나치 독일의 손에 들어가면은 이게 위험하니까 이란이 영국과 소련의 어떤 관심 대상이 됐고요. 또 하나가 그 미국이 무기대여법으로 엄청난 물자를 렌드리스 소련으로 지원하는데 가장 안전한 그 루트가 이 미국에서 그 대서양을 건너서 아프리카 대륙 희망봉을 돌아서 인도양을 거쳐가지고 페르시아만으로 들어가서 이란을 거쳐서 러시아로 들어가는 거였어요. 그러면 유보트의 공격을 안 받겠네요. 근데 가장 경로가 멀긴 한데 가장 안전한 루트였거든요. 손실이 없는. 그래서 이 페르시아만과 이란 지역을 소련이 확보해야만 안정적으로 무기 지원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런 두 가지 요인이 겹치면서 결국 영국과 소련이 이란에 그 들어가서 그쪽 지역을 잠정적으로 점령했었죠. 물론 전쟁이 끝나고 나서 시간이 흐르면서 군대가 빠지긴 했지만 어쨌든 간에 이란으로서는 어떤 소련이나 영국에게 전시에 그 점령당한 기억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팔레비 왕조가 무너진 다음에 그 신정 체제가 들어섰을 때 그 신정 체제가 미국에 대항한다는 측면에서는 소련에게 유리한 점이 있었지만 소련 입장에서도 볼 때 이 소련 안에서도 상당히 많은 무슬림이 있는데 분쟁의 소요가 될 수 있으니까 이 중앙아시아라든지 카프카즈에 있는 무슬림 세력이 이란의 영향을 받아서 만약에 모스크바에 대항한다고 하면 이게 정말 골치 아픈 일이기 때문에 가까이 하긴 너무나 먼 당신은 가까이 하기도 그렇고 멀리 하기도 그렇고 그런 상황이었죠. 그러면 러시아 입장에서는 한번 2차 세계대전 때 영국과 협력할 때 페르시아만으로 나온 적이 있네요. 그러니까 그 잠정적이었지만 군사적으로 점령해서 군대가 일부 주둔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추억이 있네. 그래서 그런지 이번에 푸틴이 말은 옳은 말이더라고요. 화면에 죽인 거 보고 노골적인 암살이다. 사실 맞죠. 노골적 암살이죠. 그렇죠. 그다음에 지금 러시아 외무부도 주권국가 지도자의 정치적 암살. 전 동의하면 다 맞는 말이죠. 근데 이건 시진핑하고도 온도차가 달라요. 강력해요. 그래서 그런 건가요? 이 러시아가? 뭐 그 조 선생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러시아가 다른 그 세력권에서 발판이 몇 개가 있는데 이 그 중남미 지역에서는 쿠바하고 베네수엘라고요. 중동에서는 그 시리아하고 이란이었는데 최근에 그 러시아가 그 우크라이나에서 허우적대다가 시리아를 얼마 전에 잃었고 그 다음에 그 베네수엘라가 미국에게 타격을 입었고 그러니까 베네수엘라가 그렇게 타격을 입으니까 쿠바마저도 지금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런 시리아하고 베네수엘라가 공격을 당할 때 러시아가 뭐 할 수도 없었고 상당히 그 수수방관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는데 이번에 이란이 공격을 당했을 때 사실은 뭐 그 말로는 지지를 한다거나 연대를 표명할 수 있지만 실질적인 도움을 어디까지 줄 수 있을까? 뭐 제가 듣기로 그 러시아 선적의 배가 이란으로 들어가서 몇 차례 왔다 갔다 했다 분명히 이제 무기를 지원했을 텐데 본인들도 쓸 것도 없는데. 그러니까 뭐 간접적으로 그런 식으로 도울 수 있겠지만 과연 뭐 지금 상황에서 그 러시아가 미국과 쉽게 말하면 그 맞짱을 떠가지고 뭐 전면 대립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우크라이나하고 맞짱 떠도 안 되는데. 그러면 가정은 없지만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 안 일으켰으면 눈 시퍼렇게 뜨고 있으면은 이란한테 저렇게 못하죠. 그렇겠죠 아마. 그 시리아도 아마 그 뺏기지 않았을 것이고 그 발판을 확고하게 이제 했을 텐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 우크라이나에게 발목이 붙잡혀서 전폭적인 어떤 지원을 못 해주는 상황에서 시리아 뺏기고 베네수엘라 뺏기고 이란마저 뺏기게 된다면 어느 이제 그 쉽게 말하면은 그 비서방 국가에서 러시아를 믿고 따를 만한 어떤 형님으로 모시겠는가 이런 위기감이 아마 느껴질 것 같습니다.
지금 다시 말씀드리지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니고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에 러시아는 그래도 서방과 전 세계가 두려워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 전쟁이 안 일어났다면 베네수엘라도 저렇게 때리기 어려웠다고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어떻게 예, 생각하세요? 예.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우크라이나 전쟁을 저렇게 정리가 돼도 예. 푸틴은 남는 장사가 아니네요. 글로벌 차원. 장기적으로 뭐 일단 뭐 우크라이나에서 승리한다고 해도 승리를 하더라도 그것은 그러니까 이 최악의 경우를 막는 것이지 사실은 결산을 만약에 한다고 하면은 푸틴으로서는 뭐 지면은 이거는 뭐 정권 날아가는 문제고요. 본인이 날아가겠죠. 예. 이기거나 아니면 이기는 거에 가깝게 전쟁이 끝나도 이 주판을 튕겨보면 사실은 뭐 플러스 마이너스 거의 제로에 가깝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합니다. 예.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좀 전황을 좀 볼게요. 지금 뭐 최근에 보니까 우크라이나 특수작전부대가 예. 뭐 크림반도를 공격해서 1조 5천억 규모 한 10억 달러 되네요. 예. 러시아군 핵심 무기 체계가 파괴됐다. 예. 이게 새로운 일이 아니죠. 계속 반복되는 그렇죠. 일이죠. 예. 전혀 새로운 일 아니죠. 예. 뭐 그 제가 뭐 추정컨대는 그리고 뭐 적지 않은 분들이 그런 비슷한 말씀을 하시는데 우크라이나 군이 단독으로 그런 작전을 수행해서 그런 성과를 올리기는 쉽지가 않고 분명히 그 미국이 제공하는 고급 정보에 따라서 공격을 감행해서 성과를 올렸을 텐데요. 예.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 푸틴 대통령과 하시면 그 밀당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큰 틀에서는 둘이 뭐랄까 의기투합한 측면이 있지만 결국 강대국으로서 열강으로서 뭔가 이해관계를 놓고 아주 치열하게 하나 그 뭐랄까요 조정을 할 텐데 그 트럼프로서는 아니면 미국으로서는 러시아에게 더 많은 거를 얻어내기 위해서는 협상 중간중간에 일정한 뭐랄까요 강수를 둬야 될 상황일 텐데 그때 뭐 직접 자기가 나서면은 이건 그 판이 깨지는 것이고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뭐 그걸 뭐 차도살인이라고 하나요? 칼을 빌려서 상대방을 칠 텐데 우크라이나에게 그런 역할을 맡긴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러시아의 공백을 틈타서 트럼프가 마음대로 칼춤을 추고 있어요. 베네수엘라, 이란, 뭐 쿠바까지 뭐 위험한 상황인데 반대로 EU 입장에서는 트럼프의 이란에 대한 칼 막춤 저는 그렇게 보는데 그걸로 지금 더 불안해진 거 아니에요? 죽을 맛이겠죠. 왜냐하면 우크라이나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지금 남쪽에서 중동은 전통적으로 유럽의 관심사잖아요. 그렇죠. 여기가 터지니까 유럽은 지금 굉장히 불안할 것 같아요. 사실은 그 전에 에너지가 필요할 때 러시아로부터 천연가스를 도입해서 난방을 하고 공장을 돌렸었는데 전쟁이 일어나면서 그게 끊겨가지고 중동에서 얻는 에너지 수입을 늘려가지고 그쪽으로 많이 겨우 한숨 돌아섰는데 이 이란이 공격받으면서 뭐 이 뭐랄까요 뭐 페르시아만 막히고 그다음에 원유 수급이 어려워지고 아마 그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상해 보면 이라크가 만약에 악이 받쳐가지고 예전에 그랬던 거죠. 그 원유 그 시추 시설이라든지 정유 시설을 공격했다가는 과거에 이라크가 맞습니다. 유정에 그건 뭐 사실은 당장 그 원유 생산에 엄청난 차질이 빚어지는 것은 당연하고 그 다음에 재산상의 피해가 뭐 몇 조 달러 수준으로 갈 거고 그 불붙은 유전을 끄는데 한 1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기후 변화까지 온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총체적인 난국이 될 텐데 가뜩이나 그 에너지 그 수입이 여의치 않아 가지고 허우적거리는 그 서방 국가들이 유럽 국가들이 만약에 그 중동에서 나오는 에너지 수입까지 막히게 되거나 아니면 차질이 빚어진다면은 정말 그 엎친 데 겹친 격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러면 우리가 좀 방정식이 좀 복잡해지는데. 정말 4차 5차 방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자 푸틴이 우크라이나 수랑에서 코피 터지니까 트럼프가 룰루랄라 베네수엘라 이란 두들겨 패고 쿠바까지도 넘보고 있어요. 근데 거꾸로 이 사실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미국보다는 유럽이 더 다급하게 우크라이나 지원했잖아요. 이번에 중동 사태가 터지니까
유럽의 눈이 뭐 반지의 제왕처럼 눈이 그쪽으로 쏠렸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예. 그럼 푸틴은 조금 신날 거 아니에요. 조금 신난 게 아니라 상당히 신나겠죠. 네. 일단 그 유럽이 미국도 마찬가지로 유럽이 우크라이나의 지원을 뭐 그 제대로 못할 것이고요. 협상도 지지부진할 것이고 더더군다나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또 국제 유가가 폭등을 할 텐데요. 예전처럼 $100 네. 배럴당 $100가 넘어갈 텐데. 그럼 푸틴 돈 들어오네. 돈 들어오죠. 네. 그래서 지금 사실은 2023년도, 2024년도 GDP 성장률이 4%를 기록해서 호황을 누리다가 2025년도에 1%로 떨어졌고. 유가 하락 때문에 그렇죠. 예, 떨어졌고 예. 나쁘게 말하면 거품이 꺼진 거고 좋게 말하면 과열된 경기를 이제 식히는 단계에 들어섰는데 제가 경제학자 논문을 읽어보니까 2025년, 2026년 러시아가 그 1%를 밑도는 경제 성장을 예상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상당히 최소한 2년 동안 3년 동안 허리띠를 졸라 매야 되는 상황인데 이렇게 만약에 유가가 폭등하게 돼서 $50 유가가 $100까지 치솟게 된다면은 그 졸라맨 허리띠를 다시 풀러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사실 푸틴의 저 장기 집권의 배경이 집권 초기에 고유가였잖아요. 그렇죠. 오일 머니가 들어오니까 사람들이 와 우리 잘 살아졌나 봐 그랬잖아요. 지금 50불이었던 게 최근에 70불 올랐는데 요게 지금 $100 넘으면 푸틴 날개 달죠. 그렇죠. 사실은 뭐 조 선생님도 기억하시겠지만 저도 그때 이제 박사과정생으로 2000년대 초에 이게 몇 번 왔다 갔다 했었는데요. 저는 그때 박사였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 옐진 말기에 갔더니 정말로 다 어렵게 살더라고요. 그래서 아는 고려인 부부가 있었는데 정말로 그분들 이렇게 어렵게 살고 30년 된 정말 힘들었죠. 30년 된 구닥다리 소련제 자동차 몰고 다녔는데 라다. 그러다가 몇 해 지나가지고 이제 푸틴 대통령 초기에 다시 한번 방문을 했는데 이분들이 삶이 편거예요. 그때는 밥 사주죠. 밥 사주고 그 다음에 독일제 소형 자동차 사가지고 차를 2대 굴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그만큼 그 당시에 푸틴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일정 정도 안정이 되고 거기다가 국제 유가가 폭등하면서 돈이 러시아로 쏟아져 들어오니까 그런 식으로 살림살이가 바뀌었죠. 푸틴은 지금 웃어야 돼요, 울어야 돼요? 사실은 눈살이 상당히 찌푸려졌었는데 웃을 일이 좀 생겼다고 볼 수 있겠죠. 좋은 건 아니지만 그나마 집에 불났는데 귀중품은 챙긴다 뭐 이 정도. 사실은 뭐 푸틴도 아마 예상을 했겠죠. 2023년, 2024년에 예상 밖의 호황을 누려서 잘 나갔었는데 이것이 오래 못 갈 것이고 언젠가는 거품이 꺼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2025년부터 각오를 하고 있었는데 난데없이 만약에 국제 유가가 폭등한다면 그런 경착륙을 연착륙으로 유도할 수 있는 여지가 훨씬 커지면서 자신의 어떤 정권의 안정성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겠죠. 그러면 이 전쟁이 적어도 글로벌 차원에서는 러시아의 큰 손실이지만 단기적인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는 상당히 유리한 환경. 그렇죠. 그러면 그렇다고 전선이 뒤집어질 수 있을까요? 지금 추세로만 놓고 보면 전선이 고착화될 수도 있긴 한데 이게 전세가 바뀌어서 우크라이나에게 유리한 쪽으로 가는 것은 사실은 뭐 거의 어렵지 않나 이렇게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이렇다 해도 뒤집을 수는 없다. 추세라는 것이 있고 아무래도 우크라이나가 근근히 버틸 정도는 될 수 있겠지만 우크라이나 지금 상황은 어때요? 일단 뭐 전선은 계속 분리하고요. 그리고 뭐 탈영 비율이 엄청나게 높아지고 그리고 국민들 사이에서 전쟁을 지속하겠다고는 의지가 있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지만 전쟁의 염증을 느끼는 어떤 피로감이 점점 고조되면서 여론조사를 해보면은 전쟁을 어떻게든 빨리 끝내자라는 비율이 아직까지는 전쟁을 지속하고자 하는 어떤 것보다 낮긴 하지만 이게 어떤 교차점에 다다르고 있다는 예상이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전쟁을 지속하자는 여론이 높은 건 땅 뺏기고 항복하는 전쟁은 안 된다지만
적정선에서 타협하자는 과반을 넘죠. 그럴 겁니다 아마. 지금 상황에서 그 시행되는 여론조사가 얼마만큼 그 우크라이나 민심을 정확히 반영하는가 좀 따져봐야 되겠지만 너무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렇죠. 전쟁을 빨리 끝내자고 하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오른 것도 분명한 사실이죠. 그럼 푸틴 마음에선 이란이 계속 버텨주기를, 왜냐하면 지금 제일 심각한 게 미국의 탄약이 고갈되고 있거든요. 트럼프 뭐 영원히 전쟁한다. 그 거짓말도 어떻게 영원히 전쟁합니까? 그러면 우크라이나는 절대절명으로 위기에 빠질 수 있겠네요. 사실은 지금 러시아가 해대는 폭격에 대응해서 우크라이나도 엄청난 이 그 뭐랄까요 요격 미사일이라든지 방공 체제가 필요한데 지금도 허우적대고 있는데 사실 지금 모든 그 뭐랄까 서방과 미국의 그 미사일 재고가 이 저기 이란을 막는데 쓰는 것이고, 그렇죠. 뭐 듣자 하니 미국도 지금 그 저기 재고가 지금 그 바닥이 드러나는 상황이라고 하니까 있을 수가 없어요. 우크라이나 갈 어떤 미사일이 있는 것도 사실 빼돌려 가지고 그 중동이나 미국으로 돌려야 될 판이니까요. 그 젤렌스키로서는 정말 그 깜깜하겠죠 눈앞이. 만일에 전쟁이 장기화되면 미국의 방공망이 걸프 국가들을 못 도와주면 걸프 국가들이 유럽 국가들한테 우리 방공망 주세요 그러면 걸프 국가들은 중동을 포기할 수 없잖아요. 그 EU 국가들은. 그럼 정말 우크라이나는 심각해지겠네요. 그러지 않을까 싶네요. 그럼 매일 푸틴은 지금 빌겠네요. 전쟁 오래 해라. 이란 버텨라. 그렇다고 러시아가 이란을 지원할 수 있는 또 여력은 없는 거죠? 뭐 직접적으로 그는 당연히 없겠고요. 아마 뭐 그 무기 재고 비었을 때 그걸 메워준다든지 아니면은 뭐 제가 사실 무기 체계 잘 모르지만 그 샤헤드인가요? 이란제 그 드론을 러시아가 많이 도움을 얻었는데 러시아가 아무래도 그 미사일 기술 면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니까 물론 지금 이란이 극초음속 미사일인가요? 그런 걸 가지고 있는데 뭐 그것을 지원한다든지 아니면 기술을 넘겨주면서 장기전을 유도할 가능성도 있겠죠. 파타흐 같은 것들 극초음속 2까지 나왔고 호람샤르는 지금 뭐 듣자 하니까 그러니까 드론으로 주로 그 중동에 있는 미군 기지라든지 이스라엘을 이란이 공격한다고 하는데 중간중간에 극초음속 미사일도 섞어서 쓴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이스라엘 공격할 때. 근데 지금 아마 그 전쟁이 장기화되고 미국과 이스라엘의 방공망이 지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때 이제 극초음속 미사일을 본격적으로 쓸 요량인 것 같은데 사실은 뭐 이란이 가지고 있는 극초음속 미사일도 사실은 무진장은 아니고 제한돼 있을 거니까요. 그거를 쓰고 난 다음에 이제 바닥을 드러냈을 때 이제 그 위기에 처했을 텐데 그때 이제 푸틴이 미국과의 관계를 생각해 가지고 미국 한번 골탕 먹어봐라 이렇게 된다면은 극초음속 미사일을 지원하지 않을까 이러한 한번 추측을 해봅니다. 그 재밌는 얘기네요. 왜냐하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극초음속 미사일 쓰는 것보다 이란에 줘서 이스라엘이나 중동 국가를 때리는 게 효과가 푸틴은 더 클 테니까요. 오늘 러우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베네수엘라 모두 다 연계된 복잡한 방정식이다. 진짜 이게 저는 알아봤습니다. 고등학교 때 4차 방정식까지 풀어봤는데 5차 수학 잘하셨을 것 같아요. 아니 전혀 아닙니다. 5차 6차까지 가니까 정말로 머리가 아프네요. 그러니까 참 사학과가 쉽겠지. 오늘 이 교수님하고 뭐 우리가 웃으면서 얘기했습니다만은 글로벌 심각한 얘기 나눠봤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울지도 못하고 웃지도 못하는 푸틴. 그리고 트럼프도 역시 마찬가지. 뭐 지금 전 세계 지도자 중에서 그 웃음을 만면에 뜨고 있는 사람은 네타냐후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네타냐후도 그 웃음 오래가지 못할 것 같다. 텔아비브도 뚫리고 있거든요. 이 교수님, 그 모스크바 인근에 노브고라드라고 있죠. 노브고라드. 저도 가봤는데 거기 발다이 호수가 있고 그 호수 근처에 푸틴 별장이 있어요. 맞습니다. 물론 푸틴의 주요 별장은 크림반도 소치 쪽에도 있습니다. 거기 더 커요. 거기 놓고 재미있는 얘기가 있어요. 푸틴이 열받은 얘기가 있죠. 어떤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뭐
이게 정확한 설은 아니고 원래 유튜브는 설을 좋아합니다. 예. 설이라고 하는 전제하에 이제 한쪽에서 나오는 소리를 한번 그 전해드리는 건데요. 상당히 근거가 있던데요. 예, 2025년 12월 말이죠. 네. 발다이에 있는 푸틴 대통령의 그 레지던스라고 해야 될까요? 예, 거처가 있었는데 여기가 그러니까 러시아 측 주장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측 들어온 한 90여 대가 와서 이제 공격을 했다. 그거는 보도되지 않았나요? 예, 그러니까 러시아 별장 공격. 그러니까 러시아 측이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소행이라고 비난을 했는데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는 당연히 그런 일 없다라고 하고 그러니까 미국이나 서방 언론들도 조사를 해보니 실제로 그 발다이에 있는 그 푸틴 대통령의 거처가 공격 당했는가 알 수 없다. 내지는 공격을 했더라도 그것은 이 발다이의 거처가 아니라 그 부근에 있는 군사시설일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서로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또 러시아 측 입장에서 보면은 일단은 뭐 공격당했다고 분노하고 있고요. 근처라도 기분 나쁘죠. 예, 또 하나가 너희들은 뭐 인근에 있는 군사시설을 공격했다고 하는데 그쪽에는 군사시설이 없다. 그래서 노릴 만한 타겟이 그 푸틴 대통령의 거처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또 대응을 하고 있죠. 제가 알기에도 그 근처에 군사시설이 없는 걸 알고 있어요. 예. 그래서 러시아에서 나오는 그러니까 설에 따르면은 그 당시에 그 푸틴 대통령이 그 트럼프 대통령의 전화를 받았다는 거예요. 둘이 전화 자주 한대요. 예, 전화해가지고 하는데 이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인사말로. 예, 뭐 발다이에 있느냐라고 슬쩍 떠보니까 푸틴 대통령이 뭐 그렇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나 쉬고 있어. 예. 그리고 나서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통화를 그러니까 빨리 이제 끊고 다음에 통화하자고 이제 전화가 끝났는데요. 그 다음에 그 미국의 CIA가 이 푸틴 대통령의 그 뭐랄까요 전화를 건 위치를 추적해 보니까 발다이로 확인이 돼서 일도 아니죠. 예, 알아서 확실하게 그 푸틴이 발다이에 있다는 이제 정보를 확신하고 뭐 우크라이나에 시켰는지 뭐 어떤 간에 드론 공격을 했다 이렇게 됐다는 얘기죠. 그런데 실제로는 뭐 그 푸틴 대통령의 안위에는 위해가 없었는데 그 이유가 또 그 한설에 따르면 그 러시아의 정보기관이 이 정보 조작을 해가지고 다른 곳에서 전화를 했는데 위치를 발다이에서 있는 것처럼 해가지고 쉽게 말하면 한번 그 미끼를 던진 거였죠. 근데 곧바로 그 발다이에 들어온 공격이 가해지니까 러시아로서는 이 미국이 우리의 협상을 하는 척하면서 사실은 뭐 제거 내지는 공격까지 한다는 의심을 굳혔던 것이고 그래서 그 직후에 푸틴 대통령이 한 일주일 동안 그 어디에도 나타나지 않고 그 신변 보호에 치중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저는 사실은 이런 그 주장이 이렇게 맞다고는 보지 않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가 아는 것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의 치열한 정보전, 첩보전, 그리고 수싸움, 뭐 미끼, 역정보가 이 두 나라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근데 이번에 하메네이 야 협상하자 해놓고 나서 죽이는 거 보니까 그 얘기가 솔깃한데요. 그러니까요. 이게 사실은 정말로 세계를 그 무대로 해서 각축을 벌이고 있는 열강이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정말로 그 치열하고 그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의 아주 격렬한 그 정보전, 역정보전이 벌어질 텐데 이것이 전시뿐만 아니라 아직 뭐 지금이 준전시 상태이긴 한데 그런 식으로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에서 또 한번 뭐 우리나라도 좀 뭐랄까 경각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순진한 마음으로 이 국제사회나 국제관계를 보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은 없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겠죠. 제가 트럼프 대통령 일기만 해도 트럼프 대통령을 합리적으로 봤거든요. 이러이러한 조건. 그러다가 트럼프 대통령 보니까 예측이 많이 틀려요. 이유를 보니까 합리적으로는 설명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제 입장은 뭐냐면 트럼프는 무슨 짓이든 한다. 뇌구조가
일반적인 뇌구조가 아니다. 예, 예. 그래서 저는 또 사실은 뭐 조 선생님처럼 이 트럼프가 다른 건 몰라도 이 바이든 행정부를 비난하면서 미국이 그 자기의 세력권 이외에서 벌어지는 국제 분쟁에 개입하지 않는 기조는 유지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바이든 못지않게 지금 계속 개입을 하고 있고요. 못지않은 게 아니라 더 많이 해요. 예, 예. 그래서 결국은 이 그 트럼프와 이른바 마가 세력이 완전히 같은 것이 아니라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되기 위해서 마가 세력을 잠시 이용해서 그 자리에 오른 다음에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지금 마음대로 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면은 등치기 선수. 예, 예. 참, 또 트럼프 지지자는 좀 못겠네. 그러니까 뭐 그런 식의 등치기 수준이라고 하면 정말 예술적인 경지의 등치기 수준이라고 할 수 있겠죠. 협상의 기술인가요? 뭐 책도 썼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자, 그러면 러시아 내부로 좀 가볼게요. 예. 러시아 내부. 지금 러시아 내부 지금 세금 안 올린다고 제가 알기로 분명히 지난해 했던 것 같은데 예. 세금도 올리고 예, 예. 인플레이션 한 20%. 예, 예. 내린 금리가 한 17%. 예, 17%라고 들었습니다. 유가는 떨어져서 코피 터졌는데 예. 최근 우크라이나 때문에 지금 뭐 빙긋 웃는 상황이고 예. 어찌됐건 많이 어렵죠 러시아. 예, 뭐 저기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2023년, 2024년은 거의 뭐 러시아 경제는 천국 수준이었고요. 예. 그 경제 성장이 높았고 이 실업률이 정말 사상 그 최저 수치로 떨어졌었고, 예. 근데 2025년에 그 경제 성장률이 1% 밑으로 떨어졌고요. 예. 2026년, 2027년 이 두 해 사이에 경제 성장률이 전 세계가 예상 성장률이 3%인데 훨씬 못 미치는 1%로 스스로 평가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심해진 것이 분명한 사실이다. 그래서 모스크바가 지난 2년 동안에는 상당히 뭐랄까 물가 오름세가 크지 않았었는데 최근에는 물가 오름세가 눈에 띌 정도로 심해졌다고 하는 관찰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도 뭐 러시아 보니까 러시아 사람들의 평균 임금이 200만 우리 돈으로 200만 원이 안 되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런 상황에서 경제인 근데 저도 이제 뭐 자세히 말씀 못 드리지만 제가 하는 일이 좀 복잡해서 그 러시아 그 시골 지방 쪽하고도 가끔 뭐 서로 연락을 주고 받거든요. 예. 거기는 $100, $200도 큰 돈으로 생각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 시골이 훨씬 심하다면서요. 예. 아무래도 뭐 원래부터 경제 성장이 모스크바나 상트페테르부르크처럼 중심부에 이렇게 국한돼서 이루어져 있었고, 뭐 그 넓은 나라에서 지방으로 가면 갈수록 경제 성장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고, 푸틴 대통령이 2010년 이후로 계속해서 뭐 균형 발전 얘기하면서 뭐 야쿠치아라든지 뭐 그런 쪽 개발을 얘기를 했지만, 그쪽 했지만 뭐 이게 그 러시아의 어떤 국력의 한계상 그쪽 지역을 아주 뭐 치중해서 발전을 도모한 건 쉽지가 않았던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요. 그다음에 극동 지역 개발에도 많은 공을 들였지만 또 사실은 뭐 국제 정세가 별로 유리하지 않으면서 한계에 이르렀다고 들었습니다. 땅이 워낙 넓잖아요. 예. 그 옛날에 러시아에서 친구가 왔는데 서울에서 KTX 타고 부산 갔다 오더니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야, 니네 나라는 몇 시간 가니까 바다가 나오더라. 그렇죠. 가끔 그 시베리아 그 숲속에 거긴 진짜 가면 숨은 세상에서 못 찾거든요. 아마 머리가 아플 건데. 자, 지금 그래도 우리가 보기에 이해 못할 게 푸틴의 지지율이에요. 우리가 보기에는 뭐 독재자에 뭐 전쟁으로 나라 고갈시켜. 그럼 지지율 떨어질 것 같은데 한 70%는 계속 유지해요. 그 언론 조작 아니죠? 일부 조작이라 하더라도. 그 뭐 언론 통제라든지 강압이 뭐 분명히 있고 그 강도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심한 건 사실인데 주로 그 러시아에서도 사실은 그 국영 매체가 하는 뭐 여론조사에 우리가 뭐 당연히 믿을 수가 없는데 레바다 이런 거 레바다 같은 경우는 그래도 국영 매체보다는 이 공신력이 있고 레바다가 이 그 여론조사 기관인데 그냥 뭐 그
단순하게 그 설문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방문이라고 하나요? 면접. 예, 면접을 해서. 그럼 무섭지. 아니 그러니까 하는데 네. 그러니까 이 레바다가 어떻게 보면은 이 그 친정부와 결이 달라서 이렇게 뭐랄까 심층적인 내면의 어떤 그 심정을 드러내도록 하는 유도 기술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레바다는 과거에 신망이 높았어요. 예. 상당히. 그래서 뭐 정말로 내가 뭐 예를 들어서 푸틴을 비판한다고 했을 때 이것이 나한테 위해가 되지 않을까 하고 보통 이제 말문을 닫는데 그런 말문을 열도록 하는 어떤 그런 기술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레바다 여론조사를 완전히 믿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떤 이 흐름이라든지 추세를 이해하는 데는 상당히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냥 뭐 주먹구구식으로 흔히 말하는 푸틴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80이다 했을 때 뭐 한 20이나 25를 빼면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래도 과반은 넘는 거. 예, 저는 그렇게 주먹구구지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물론 7, 80%는 이 부풀린 거겠지만 그래도 그런 것들 보정이라고 하죠. 보정을 하면 그래도 한 50% 안팎은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러시아 사람들이 우크라이나 전쟁 자체를 반대하진 않죠. 예, 물론 전쟁에 이제 실제는 피로가 몰려오고 사람이 죽어나가고 그다음에 내 주머니가 조금 비니까 짜증은 나겠지만 지금 이 상태에서 전쟁을 끝내겠느냐라고 했을 때는 그럴 마음은 없다. 이렇게 되겠죠. 지금까지 우리가 입은 피해가 있고 전쟁 목적을 일정 정도 이룬 다음에 전쟁을 끝내야지 지금 상태에서 끝낸다는 것은 이도저도 아닌 상황이 되고 또한 근본적으로 러시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서방에 대한 공포를 푸틴 대통령과 정권이 계속 그러니까 자극하면서 우리가 이 전쟁에서 지면은 서방의 직접적인 유해를 받는다라는 어떤 그런 심리를 자극하면서 정권 지지도를 유지하고 있지 않나 싶네요. 사실 이번 전쟁 그럴 리는 없지만 푸틴이 지면 러시아가 공중 분해될 가능성도 있죠. 예, 뭐 러시아가 공중 분해될까는 또 따져봐야 되는 문제겠지만 최소한 푸틴 정권은 날아간다고 봐야겠죠. 그 안에도 사실 통제하기가 어려운 문제들이 많잖아요. 예, 그러니까 일단 경험치라고 하죠. 이게 물리학 법칙은 아닌데 역사에서 늘 어떤 사건이 있은다면은 그 다음에는 이런 일이 벌어졌다 하면은 그게 일종의 법칙처럼 되는 건데 러시아 역사를 놓고 보면 전쟁에 이기면은 통치 체제는 30년, 40년 동안 안정을 누리고요. 전쟁에 지면은 곧바로 혁명, 봉기, 정변, 쿠데타, 격변이 일어나죠. 그게 정확히 맞는 게 러일 전쟁이잖아요. 예. 러일 전쟁에 져서 러시아는 사회주의 혁명으로 짜르치자가 무너졌고 일본은 우리한테까지 나쁜 짓 하는 1945년까지 정확히 맞네요. 예, 따져보면 크림 전쟁 때 그랬고요. 러일 전쟁 때 그랬고 제1차 세계대전 때 그랬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아프가니스탄 이렇게 되겠죠. 예. 자, 그러면 지금 1억 4천 러시아 인구 러프하 간단하게 우크라이나 4천만. 우크라이나는 강제 징집이잖아요, 사실상. 근데 러시아는 강제 징집을 안 해요? 안 하고 사실은 2023년인가요? 2022년 말인가 그때 한번 30만 부분 동령을 내렸는데 그때 너무 반발이 심해가지고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전선에서 일선 병사, 그러니까 프란타빅이라고 하죠. 총 들고 진짜 싸우는 사람들은 이 계약병. 그러니까 이 돈을 받고 싸우는, 그러니까 군대와 계약을 맺고 입대해서 전투를 수행하는 사람들이고요. 징집병이라고 하죠. 국가의 부름을 받은 이런 사람들은 이 보조 병과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이런 체제죠. 그 징집병 광고를 제가 봤거든요. 그랬더니 러시아 사람들 1년 연봉에 계약병 말씀하신 거죠? 계약병이요. 계약병. 거의 한 10배 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거 안 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전쟁 초기에는 지방에 있는 가난한 청년들이 돈을 벌 수 있으니까 많이 지원을 했고 그다음에 비극적인 얘기지만 목숨을 잃으면은 이 보상금이 또 어마어마하게 주어지니까 지방에 있는 특히 소수민족 출신 젊은이들은 집안을 일으킬 수 있다는 기회로 삼아서
많이 되게 계약병으로 자원했던 게 사실이죠. 예. 저 그 얘기 들었어요. 저 직접 들었는데 계약병이었는데 소수민족. 예. 소수민족 아주 가난하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 죽으면 얼마 준대 이러면서 그렇게 가더라고요. 예, 참 예. 슬픈 얘기입니다. 자, 근데 요즘에 이런 얘기 들어왔어요. 러시아 외국인이 예. 러시아에서 장기 체류하려면 예. 러시아 군대 1년 가야 된다. 예. 그 정도로 지금 그 황당한 그 맞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도 듣긴 했는데 네. 좀 그 진위 여부를 따져봐야 되겠지만 네. 어쨌든간에 그런 식의 그 말이 나올 정도로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이 계약병 수급에 네. 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네. 이런 그 뭐랄까요 추정도 가능하겠죠. 예, 사실은 뭐 계약병이 지금까지는 뭐 풍족하다는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그래도 계속 전선을 유지하거나 공세를 취할 수 있는 수준이 됐었는데 사실은 전쟁이 벌써 뭐 지금 5년째 되고요. 사실은 그 대조국 전쟁보다 더 긴 그 상황이 되니까. 진짜 2월 지나서부터 5년째 들어가네요. 예, 예. 그 1941년 6월에 나치 독일의 침공을 받아서 1945년 4월까지 싸웠거든요. 딱 4년이네요. 4년인데 지금 뭐 그걸 넘어섰으니까 네. 아무리 부분 동원령이고 그 전체 총동원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뭐 이게 가랑비에 옷 젖는다는 식으로 러시아로서도 상당히 그 숨 넘어가는 그러니까 그 뭐랄까 숨찬 상황인 것은 분명한 사실이겠죠. 근데 지금 그 러시아에 우크라이나도 뭐 탈영병 많지만 예. 러시아도 지금 뭐 밖으로 인력 유출이 많다면서요. 예, 일단 뭐 그 30만 명 부분 동원령을 내렸을 때 다음은 나다. 예, 그때 젊은 고급 노동력이 예. 대거 해외로 빠져나갔던 것이 분명한 사실이고 그 사람들은 딱 일자리 찾을 수 있으니까. 예, IT 전문가 같은 경우는 외국 나가도 좋은 일자리를 찾을 수 있으니까 그때 대거 나아갔던 것이 분명한 사실이고요. 그렇게 그래서 이제 국가 발전의 원동력이 소진된 것도 분명한 사실이죠. 예. 지금 전쟁 피로감은 러시아도 계속 누적돼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물론 전황이 유리하다고 하니까 덜 느껴지겠지만 사실은 뭐 상대방이 내뻗는 잽에 계속 맞으면은 누적돼서 다리가 좀 후들거리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예. 지금 휴전 전망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종전 휴전? 예, 그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가지 그 정치적 포석을 하고 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를 한 자리에 앉혀가지고 계속 협상을 유도했지만 그 자체로 이 푸틴도 사실은 뭐 협상에 별로 그 적극적이지 않았고 젤렌스키 대통령 같은 경우도 국민들 사이에서 영토를 뺏기는 데 대한 반감이 워낙 크기도 하고 그리고 극우 강경 민족주의 세력이 하도 그 들들 볶으니까 저기다 했고 또 하나가 젤렌스키와 그 측근만 놓고 보자면 이런 생각했을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그 강력하게 이 우크라이나를 압박해서 협상하라고 하고 어떤 때는 그 자기보다 푸틴 대통령의 편을 들면서 자기를 못 살게 구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이 그 조금 있으면 그 중간 선거를 11월. 할 텐데 이때 그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추세로 나가다 보면 아마 그 의회 다수파를 민주당에게 뺏길 가능성이 있다. 지금 추세라면 지죠. 예. 그렇게 됐을 때 민주당은 아무래도 그 푸틴 대통령에 대한 반감이 더 심하고 젤렌스키 대통령에 대한 어떤 그 뭐랄까 그 우호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만 버티면은 또 다른 국민이 조성될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게 협상을 질질 끌면서 협상을 이게 뭐랄까 뒤엎지는 않더라도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으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인 어떤 권세가 약해지기를 바라고 있는 그런 그 심정이 느껴지거든요. 11월 중간 선거 직전에 트럼프 대통령은 어떻게든 예.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낼 생각이 있겠네요. 예, 예. 근데 이 푸틴 대통령도 그렇고 젤렌스키 대통령도 각자의 그 속셈에 따라서 그 어거지로 앉아 있긴 하지만은 되게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기 때문에 원래부터 그렇게 뭐랄까요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될 가능성이 없었는데 이번에 또 이란을 공격하면서 협상에 대한 어떤 관심이 완전히 사그라들었고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을 압박할 수 있는 카드가 지금 없어지니까 더더욱더 그 뭐랄까 가시적인 성과를 회담에서 내기가 어려워지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보기에 이란 전쟁에서 수렁에 빠진다면 예. 또 끝나도 지금도 박수받기 쉬워 보이지 않거든요. 그렇죠. 대통령이. 그러면 중간 선거 전에는 하나는 김정은, 러우 전쟁은 반드시 끝내려고 할 생각은 크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한러 관계예요. 한러 관계. 보면 러시아 사람들이 우리에 대해서 감정이 안 나쁜 거 아시죠? 아, 예. 네. 저기 뭐 일단 일반 사람들 사이에서는 뭐 한국을 좋아하면 좋아했지 싫어한 감정은 없고요. 그리고 웬만한 지식인들도 뭐 저희가 접할 수 있는 분들이 이제 학자들인데 학자들 뭐 점잖은 분위기도 하고 그리고 또한 그분들도 기본적으로는 한국에 우호적인 감정이 있는 것이 분명한 사실이죠. 예. 그 제가 이제 유학할 때 보면 북한 친구들이랑 공부 같이 했거든요. 물론 같은 수업은 아니지만 보면 뭐 학장실 같은 데서 면담 기다리다 보면 같이 테이프 옆에 기다리거든요. 대기하고. 그럼 러시아 측 비서가 대하는 태도가 우리하고 북한 친구들하고 다니까 막 달라요. 그때요. 완전히 북한은 그냥 저쪽 이렇게 취급하고 우리는 굉장히 공손하고 그랬거든요. 1990년대죠. 러시아는 동양에 대해서 유럽처럼 그렇게 뭐랄까 자기들이 한 수 위다 이런 걸 제가 별로 못 느꼈거든요. 제 말이 맞습니까? 아, 맞습니다. 그건 뭐 동양에 대해 왜 이렇게 친화력이 있어요? 일단 러시아 그러니까 러시아 연방이 소비에트 연방의 이제 후속 국가일 텐데 일단 소련만 하더라도 그 소련의 그 가장 큰 민족이 우리가 흔히 러시아인이라고 하는데 정확히 말하면 그 대러시아인 아니겠습니까? 한 50%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48%였습니다. 48%면 영어로 하면은 머저리티가 아니라 마이너리티거든요. 그러네, 반이 아니니까. 마이너리티니까 러시아 인구 전체의 48%가 러시아인. 중국 같은 경우는 한족이 95%를 차지하니까 이것은 뭐 압도적인 비율인데 소련에서 가장 큰 민족인 대러시아인도 사실은 소수민족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어느 한 민족 특히 대러시아인이 인종적 우월감을 드러내는 순간 그 체제가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그 사회주의 그 이념의 한 축이 그러니까 평등, 그래 민족 간의 우애였기 때문에 인종이 없죠. 노동당 똑같은 거죠. 뭐 실제로는 어땠을까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그게 국가 이념, 체제의 이념이었고 그리고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소수민족을 우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물론 정치적인 그 자율성은 주지 않지만 그 이외에 사회적이라든지 아니면 문화적인 어떤 그런 그 우대는 충분히 있었던 것이고요. 그런 전통이 남아 있어서 러시아 연방에서도 사실은 이 소수민족에 대한 차별성이 1990년대의 스킨헤드들이 설칠대를 빼놓고서는 그건 그 이후에 나왔어요. 그때 그걸 빼놓고서는 사실은 일반 사람들한테는 그 그러니까 인종 차별이 거의 없었던 것이고요. 그 제 기억에 1990년대 말인가 2000년대 초에 제가 그 러시아에 있을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KBS에 해당하는 그 국영 TV 9시 뉴스에서 그 9시 뉴스 앵커가 그 이름이 무슬마노프였어요. 아, 무슬람. 그러니까 성이 무슬마노프였거든요. 그러니까 무슬만이 그 이슬람 교도란 뜻이니까 이거 생김새도 이제 중동 계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자면 9시 뉴스의 앵커가 한국인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동남아시아에서 온 아니면 뭐 다른 데서 온 사람이 한국에 정착한 다음에 그 자리에 올랐던 것이 되는 것이니까 뭐 이거 하나만으로 그 러시아 연방이 완벽한 뭐 인종 간의 평등이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그 정도로 어떤 그 주류 민족뿐만 아니라 그 이변에 있는 다른 민족들에 대한 일정한 그 뭐랄까 우대 내지는 기회균등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고, 그다음에 대외적으로도 사실은 서유럽의 그 뭐랄까요 그런 우월감 같은 것은 분명히 없는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지금 한국 K방산 이번에 뭐 아랍에미리트 예. 항공망도 천궁2가 예. 뭐 90% 이상 요격을 했다. 보면은 우리 무기의 K방산의 다는 아닌데 예. 원천 기술의 상당 부분이 예. 90년대 불곰 사업. 예. 예. 자 이름도 잘 졌어요. 그 러시아가 고음 배꼽 이렇게 예. 매드베치. 불곰에서 예. 불암의 이제 국방. 예. 그래서 예. 우리가 그때 받은 게 T-80 최신의. 예. 예. 그다음에 이제 BMP 예. 보병 전투차. 미사일 그다음에 받았었고요. 이글라 예. 대전차 미사일. 예. 메티스 대전차 미사일, 이글라 대공 미사일. 이글라도 참 이름 잘 지었죠. 예. 바늘이니까 바늘 딱 찌르는 거니까. 예. 그거 예. 그게 대단한 거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예. 그것도 다운그레이드가 아니라 예. 완제품 그냥 줘버렸거든요. 예. 예.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국은 절대 그렇게 안 했거든요. 그렇죠. 그 말씀 전에 예. 제가 재밌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 재미없으면 안 돼요. 알겠습니다. 작년이 예. 그 한소 그다음에 한러 외교 수교 30그러니까 그 35주년인가요? 91년에 했어요. 예. 그래서 90년에 수고했어요. 예, 그때 그러니까 작년에 35주년 맞네요.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그당 뭐 작년이니까 이 한국 슬라브 유라시아 학회 학회장으로서 예. 동북아 역사재단과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동북아 역사재단 그다음에 슬라브 관련 학회 합동으로 그 학술대회를 했거든요. 예. 그래서 한러 관계에 관해서도 이제 한번 짚어봤었는데 예. 그때 이 그 한러 수교를 그 실질적으로 추진했던 실무진으로서 활동했던 분이 오셔가지고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재밌는 얘기를 하는 게 그때 이 고르바초프 소련의 서기장 내지 대통령이 그 제주도에 방문해가지고 왔었어요. 예, 노태우 대통령과 예. 회담을 하고 거기서 이제 그 수교를 하면서 이제 관계가 급진전이 됐는데 그때 바로 30억 달러 차관이 그 소련에게 주어졌지 않습니까? 다는 못 갖고요. 한 예, 예. 14, 5억 달러. 근데 그 실무자의 증언에 따르면 소련 측에서 그것을 원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준다고 예, 그랬죠. 우리나라가 30억 달러를 그 경업 차관으로 줄 용의가 있으니 받으시오라고 예. 그러니까 약간은 좀 떠맡기듯이 맡겼다는 거예요. 선물이다. 뭐 예, 예. 그래서 이제 고르바초프라든지 당시는 소련이겠죠. 그쪽에서는 사실은 그 전에 뭐 얘기가 된 것이 아니라 갑자기 준다고 갑자기, 하니까 예. 뭐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엉겁결에 받았다는 거예요. 함정에 빠졌구나. 예. 그러니까 아마 그 당시에 그 한국 정부로서는 그런 식으로 좀 통 크게 줘서 더 이제 그 북방 외교의 어떤 이 그 틈을 넓혀 가지고 그 대한민국의 활로를 뚫고 그다음에 어쨌든 간에 돈을 빌려주면은 이 소련이나 러시아가 아무래도 고분고분할 것이니까 그런 효과를 노렸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소련 및 러시아 입장에서는 돈을 이제 쉽게 말하면 이게 뭐랄까요 원하지 않았는데 빌려준다고 하니까 일단 받았는데 또 재밌게 썼어요. 예. 예. 1991년에 이제 소비에트 연방이 해체되고 러시아 연방이 들어섰을 때 러시아 연방이 그 채무를 부채리 승계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체제 전환의 고통이 너무 커가지고 아시겠지만 러시아 경제가 완전히 망가지면서 러시아가 완전히 그 고관이 바닥난 거예요. 달러가 전혀 없어요. 예. 그래서 도저히 변제를 못하게 되니까 예. 그때 이제 우리가 돈이 없으니 실물로 현물로 변제를 하겠다. 그것도 우리가 원하지 않았던 무기를 예, 주겠다. 예. 그것도 우리가 원하지 않았어요. 처음에. 예. 그래서 가끔 가다 보면 예. 이 뭐랄까요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아까 말씀드린 제 그 실무 협상진에 있었던 분의 말이 사실이라고 하면은 소련이 그 우리나라에게서 30억 달러를 예. 그냥 쉽게 말하면 받아가지고 예. 입 씻은 거 아니라 러시아 연방으로 상당히 좀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그 우리가 원하지도 않는데 돈을 떠넘기지 맡긴 다음에 뭐 돈 좀 못 갚는다고 이렇게 닥달을 하면 너무 우리 저게 그 매정하게 느껴진다. 예. 그러면서 그쪽도 이제 좀 서운한 감정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좀 닥달했나 보죠. 예. 그런데 그 어쨌든 간에 뭐 그런 그 뒷얘기는 좀 나중에 사실이 아닌가 좀 따져봐야 되겠지만 그런 식으로 좀 얼굴 붉히는 일도 있었지만 어떻게 보면 위닝 게임이 된 게
러시아로서는 사실은 돈을 갚지 못했지만 현물로 어떤 메우면서 이렇게 빠져나갈 구멍은 가졌고요. 그리고 자기들도 그 차관으로 요긴하게 썼어요. 그러니까요. 공급 제품 사가고. 예, 예. 그러니까 워낙 그 당시에 러시아가 돈이 없으니까 그것도 이제 크게 작용했을 텐데 한국으로서는 어쨌든 그냥 빌려준 돈을 다 받지 못했으니까 짜증은 나겠지만 어디에서도 구할 수 없는 원천 기술을 얻을 수 있게 됐으니까. 그거 받았을 때 놀랬대요. 예, 예. 다운그레이드형이 아니고 다 들어 있는 거죠.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그 질문으로 돌아가서 왜 그러면 그런 식으로 러시아가 활수로 무기를 넘겨줬는가 했을 때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제가 볼 때는 앵글로색슨보다는 이 슬라브인, 특히 동슬라브인들이 조금 사나이다운 기질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사나이다운. 예,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한국의 무기를 팔아먹으면서도 그러니까 무기만 팔아먹지 그에 따라서 어떤 테크놀로지를 일부라도 넘겨주는 것을 절대로 안 했었는데 이 불곰 형님들은 불곰 아저씨들은 이거 우리가 돈 없으니까 현물로 가져가라 하는데 그가 동시에 주는 김에 그냥 이 원천 기술도 가져가라 이렇게 됐던 것이 아니까 기질 문제도 있고 러시아의 현실적인 당시에 어려운 측면도 있고 이게 작용했지 않나 싶어요. 화끈하긴 했어요. 같이 보드카 먹으면 기분 좀 딱 먹고 마신다 잔 던지는 거 아시잖아요. 예, 맞습니다. 또 마시고 또 마시고. 예. 그러다 보드카 맛이 소주가 똑같거든요. 근데 소주보다 훨씬 깨끗해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위가 이걸 소주로 인식해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싸우면 마시는 건 우리가 이겨요. 근데 나중에 우리가 못 일어나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T-80 탱크는 이제 K1 탱크 개발의 소스가 됐다. 그다음에 BMP-3는 KF-21 보병 전투차가 뿌리가 됐다. 그다음에 이제 메티스 대전차 미사일은 우리 현궁의 뿌리가 됐다. 이런 얘기가 있고. 자, 그러면 어찌됐건 지금 러우 전쟁 북한군의 쿠르스크 인민군 파병에도 불구하고 사실 한러 관계는 유럽에 비하면 나쁘지 않죠 지금. 예, 사실은 껄끄러움이 남아 있는 것도 사실인데 예전에 이게 현 정부가 아니라 지난 정권 때는 그런 말 있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기존 유지가 될 텐데 한국이 러시아에게 비오후 국가이다. 근데 비오후 국가 중에서는 가장 우호적인 국가이다. 비오후는 적이란 얘기는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예. 그런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비우호국이니까 우호로 갈 수 있는 거죠. 예. 그러면 지금 전쟁 끝나도 러시아하고 유럽은 다시 어렵죠. 상당 기간. 그렇죠. 예, 앙금이 꽤 오래 가겠죠. 그러면 러시아가 전쟁 끝나면 경제적인 협력 대상 러시아 산업 기반이 없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유럽의 공급망에서는 배제될 테고. 제가 들은 수치는 이 전쟁 전에 러시아가 유럽과 하는 그것이 거의 80%를 차지했는데요. 아, 경제적으로. 예. 그러니까 수출이라든지 이런 거 했을 때 대외 무역의 거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었는데 저는 어떤 80%라고 들었는데요. 그게 지금 20%로 줄어들었고요. 20% 있는 게 기적이죠. 아, 예. 확 줄어들었고 그러면 나머지를 어디서 메우느냐? 브릭스 국가랑 하면서 메운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경제적으로 놓고 볼 때는 불과 4, 5년 사이에 러시아에서 서유럽의 비중은 완전히 이스라마나 수준으로 줄어들었고 그 공백을 사실은 브릭스 국가와의 교육 확대를 통해서 메워서 지금은 러시아는 유럽과 상대하는 나라가 아니라 아시아 내지는 브릭스 체제와 상대하는 나라로 완전히 이제 환골 탈퇴한 상황이죠. 근데 그 브릭스가 못 주는 게 있잖아요. 예, 반도체 맞습니다. 같은 것들. 그렇죠. 예. 그건 우리잖아요. 그렇습니다. 유일하게. 예. 또 하나는 지금 일반인들이 시진핑, 푸틴이 죽고 못 사는 사랑 아니잖아요. 둘이 굉장한 지금 1858년 아이온 조약, 1860년 베이징 조약 이걸로 지금 하바롭스크, 아무르, 연해주 청나라 다 뺏겼잖아요. 한반도 대여섯 배 되는 땅을. 그래서 중국으로서는 이 태평양으로 갈 수 있는
동해. 이 공간이 이 상황이 사라진 상태가 됐죠. 그때는 청나라는 뭐 동해 아무것도 없으니까 별거 아니지만 예. 지금 중국으로서는 그 뺏긴 땅이 천지한이라는 소리 있어요. 그렇죠. 지금 그러니까 중국이 태평양으로 진출하려고 하면은 밑으로서는 대만이 딱 지금 걸려가지고 안 되고 그때 만약에 그 19세기에 연해주를 뺏기지 않았으면 그쪽으로 안정적으로 나갈 수 있는 통로가 있을 텐데. 북으로 바로 나가잖아요. 예, 그게 막히니까 더더욱더 그때 그 뺏겼던 것이 선주한으로 남겠죠. 그러니까 양측 간에는 그 영토의 긴장이 있고 또 하나는 러시아 입장에서는 인구 1억 4천이 예. 14억의 의존 G2에 그러니까요. G10도 안 되는 러시아가 예. 이 뽀비 아니에요? 의존하는 예. 건? 사실은 그리고 뭐 우리나라만큼 심하지는 않지만 러시아도 기본적으로 저출생 국가이니까요. 뭐 푸틴 대통령이 엄청나게 노력을 하는데도 이 출생률이 오르지 않아 가지고 상당히 그 걱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서방의 타블로이드 신문이긴 한데 뭐 러시아 정부가 젊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사랑을 적극적으로 권장하면서 많이 사랑해서 애 많이 낳아라. 어떻게 권장해요? 방법 좀 알려주세요. 그러니까요. 뭐 여러 가지로 어떤가 사랑의 젊은이들의 묘약이 있나요? 사랑 행위를 조장한다고 하는 그런 식의 그 서방 타블로이드 기사가 나올 정도로 그 인구 증가에 사활을 걸고 있는데 거기도 이렇게 그 뾰족한 묘수가 없는 모양이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전쟁 끝나면 저는 우크라이나는 우리가 살상무기 지원 안 했으니까 우리가 찬스가 없을 거고 유럽보다 또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 땅 크림반도 포함한 이 남부 벨트 한반도 절반에 해당하는 면적이 거기 재건 수요가 몰려 있다고 보거든요. 그거를 뭐 중국에게 준다? 제가 보기엔 쉽지 않을 것 같고 그렇다면 유일한 대안이 일본은 북방도서 문제가 있고 우리 아닌가 싶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도 있고 저는 또 이제 그런 측면에 충분히 예상할 거 있고요. 또 하나가 저 푸틴 대통령도 계속 그 러시아 경제인을 만날 때마다 귀에 못이 박히도록 그러니까 최첨단 테크놀로지 쪽으로 우리가 특화해야 된다. 이제 그게 AI 자동화일 텐데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힘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또 뭐랄까요 다른 어떤 그 저해 요소가 없는 파트너로 삼을 만한 나라가 역시 대한민국 아니겠는가. 사실은 이 우리나라도 지금 AI 쪽에 사활을 걸고 있고 그다음에 뭐 관련해서 뭐 아틀라스인가요? 로봇을 그 생산 현장에 투입해서 자동화를 더 이제 가속화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노력은 하고 있고 역량도 있지만 아무래도 이 중국이나 미국에 비해서 후발주자인 것은 분명한 사실인데 후발주자가 선발주자와의 격차를 줄이는 가장 그러니까 좋은 방법은 가장 좋게는 자체 역량을 키워서 하는 거겠지만 그것이 좀 그 벅찰 때는 아무래도 다른 나라와의 어떤 그 제휴 관계를 통해서 같이 힘을 합쳐서 쫓아가야 될 텐데요. 러시아는 기초과학이 워낙 그 튼튼하기 때문에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가시밭길이 있긴 하겠지만 한국과 러시아가 우호 관계를 다시 복원해서 그런 쪽으로 서로 그 힘을 합친다면 러시아의 원천 기술, 그다음에 아주 탄탄한 기초 과학, 그리고 한국의 역동성, 그리고 한국의 그 공학상의 어떤 그런 그 선진적인 어떤 분위기 이게 결합이 된다면 시너지 효과를 보면서 미국과 중국 뒤에 바짝 쫓아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러시아도 상당히 그걸 바라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레닌그라드 대학 다닐 때 그 본관의 복도에 가보면 노벨상 탄 사람들의 사진을 걸어놨거든요. 끝이 안 보여요. 그리고 푸틴 대통령 첫 번째 부인 공식적으로는 한 명이죠. 이혼했지만 그 부인 딸이 둘 있는데 그 딸 중에 하나가 우리 한국 청년이랑 연애해서 결혼할 뻔한 거 아시죠? 한국 제독의 아들과 윤모 제독 제독의 아들. 그때 한때는 이제 푸틴이 한국인 사위를 맞이할 것이라고 거의 갔었어요. 저도 그때 그 기억이 납니다. 예카테리나 까차였던 것 같은데. 그렇게 보면 한국과 러시아는 사실은 의외로 우리는 모르겠는데 지금도 그분들은 우리 그렇게
그 낯설게 대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물론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 소비에트 연방과는 사실 악연이라고 할 수 있는데 특히 냉전 시대예요. 그렇죠. 그때는 악연이죠. 지금은 정권도 이제 그 소비에트 연방이 해체되고 러시아 연방이 그 자리를 대신했지만 이게 한국 분들이 가장 큰 오해를 하고 있는 게 아직까지도 러시아 연방을 공산주의 국가로 보신 분이 그런 얘기 많이 있더라고요. 예. 러시아 연방 공산주의 국가가 아닙니다. 그리고 푸틴 대통령은 그야말로 철저한 러시아인으로서 그 러시아 정교를 되살리는데 엄청난 힘을 쏟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예. 그래서 만약에 그 푸틴 대통령이 이른바 빨갱이라고 하면은 예. 무슨 이유로 러시아 교회를 살리려고 하겠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러시아 정교랑 얼마나 친한데요. 예. 그래서 사실은 사회주의 체제를 부정하고 그 관계를 이제 끊으려고 하는 어떤 그 정치인이 푸틴 대통령이고 그런 나라가 러시아 연방인데요. 예. 이런 심리를 가장 잘 이용하고 있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물론 그 전쟁 전이긴 한데 인천시하고 그 러시아 정부하고 상당히 그 가까웠거든요. 경기도 이천시. 예, 뭐 특정인의 이름을 말씀드리자면 이제 송영길 씨가 고향이 거기 아니에요? 예, 인천 시장을 하실 때 그때 러일 전쟁 때 그 침몰했던 바레가 깃발도 주고 깃발을 그 보관하고 있다가 푸틴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 이게 바로 그 러일 전쟁 때 장렬히 그 싸우다가 침몰한 러시아 함선의 깃발이다고 하면서 그 깃발을 되돌려 줬거든요. 준다고 약속을 했고 그 깃발은 다시 성대하게 항공기로 갖고 푸틴이 직접 공항에 나왔어요. 그래서 러시아 연방의 대통령으로서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의 애국심을 계속 그 뭐랄까요 고취하고 러시아인들을 그야말로 애국주의자로 만들려고 하는 캠페인을 계속 벌여왔는데 가장 좋은 어떤 뭐랄까요 선전 것이 그게 그거였어요. 러일 전쟁 때 정말로 장렬하게 싸우다가 장렬한 최후를 마친 우리 함대의 상징이라고 하는 그 깃발을 돌려받았을 때 이건 뭐 감동이 뭐 정말 밀려왔겠죠. 그 러시아의 제일 유명한 동상 중에 하나가 그 바리아고호가 불리한 여건에서 싸우다가 마지막에 자침을 시키는데 그렇죠. 그 수병들이 그 밸브를 열어서 하는 그 장면을 동상으로 만들어놨거든요. 그거 굉장히 영웅적인 장면이에요. 저 맞습니다. 가봤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 러시아 연방과 대한민국은 이런 식으로 역사가 얽혀 있고 또한 대한민국 측에서 그런 사실을 잘 알고 푸틴 대통령의 어떤 그런 그 마음을 어루만져 준다고 할까요? 아니면 그쪽이 원하는 것을 이렇게 딱 제시하면서 이 우호관계를 증진해 왔는데 그런 식의 상황을 되살릴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뭐 전쟁은 선악이 아니고요. 이 불확실성의 시대에 이제 러우 전쟁 끝나면 대한민국이 국익의 길을 북방에서도 찾을 수 있겠다. 마지막으로 한 마디만 덧붙이자면 이 북극 항로 개척에서 대한민국과 러시아가 의기투합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공간이 활짝 열리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죠. 러시아는 북극 항로의 거의 절반에 대한 지분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쇄빙선을 비롯한 제조 능력 또 하나는 부산항이 세계 2위의 환적항이에요. 그렇죠. 종점으로서 아주 주요한 곳이고 또한 러시아가 나름대로 쇄빙선 기술을 가지고 있지만 액화 천연가스를 안정적으로 운반하려면 아주 안정성이 뛰어난 선박이 필요한데 이 선박 제조 기술도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 쇄빙선 기술은 과거 겁니다. 그런가요? 더 필요할 겁니다. 오늘 한나관계 또 댓글 또 이상하게 또 뭐 러시아도 뭐 그걸 떠나서 근데 뭐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러시아 연방은 공산주의 국가가 아닙니다. 맞습니다. 오히려 대한민국보다 더 강한 반공 국가라고 할 수 있겠죠. 당연하죠. 아주 그 주관호프 공산당 당수하고 친하긴 하지만 그 공산주의 세력의 부흥을 아주 씨를 말려버리려는 게 푸틴이죠. 그러니까요. 그게 잘 알려져 있지 않아요. 여기까지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